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4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안입니다. 자, 오늘도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연구소에 권시영 연구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시영입니다. 네. 자, 조한성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연구소 스튜디오 공사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스튜디오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임 소장님, 네, 뭐 반응은 어떻습니까? 적극 지원해 주신다든가 뭐. 예? 뭐 직접 얘기 들은 건 없지만 앞으로 이제 나오시겠죠.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방송하라고. 하여튼 스튜디오 이렇게 딱 첫날 딱 완성됐을 때 네. 우리 임 소장님도 좀 이렇게 팟캐스트에 같이 좀 출연하셔서 한 네. 말씀 해주시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좀 잘 봐주시고요. 네. 스튜디오 작업하시는 분들, 예, 그 작업 잘하시라고 옆에서 좀 이렇게 커피도 한 잔씩 좀 타드리고 두 분이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네. 이회영 선생님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회영 선생. 네. 유명하신 분이죠. 말씀 많이 들으셨죠? 아, 그럼요. 네. 네. 엄청 유명한. 이종걸 의원 할아버지. 그렇죠. 예. 노블레스 오블리주. 맞습니다. 부자. 이회영. 네. 자산가. 네. 예. 명망가. 이런 이미지죠. 맞습니다. 예. 재산이 많으셨다. 네. 이런 이미지. 하지만 그 재산을 다 독립운동에 투여하셨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존경할 만한 네네. 그런 분이죠. 이회영 선생뿐만 아니고 네. 그분의 형제들 6형제가 모두 한꺼번에 그렇게 망명을 하고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그러니까요. 독립운동 기지 네.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6형제 분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이회영 선생하고 이시영 선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시영 선생이 이제 동생 초대 부통령.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이시영 선생이 막내였죠. 6형제 중에. 예. 그 다들 이제 이회영 선생 하면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네. 이회영 선생의 아나키스트로서의 삶,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회영 선생 그리고 아나키스트. 네, 그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그 네.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아나키즘을 선택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회영 선생이 1867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네, 그리고 이제 뭐 한학 공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제 또 아나키스트로 변모하게 됐는지. 네네 그런 이야기. 궁금한데. 네, 맞습니다. 오늘 재밌겠네요.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네. 뭐랄까요? 하나의 의문점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네. 그 여세를 몰아서 4월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뭐 서울에서는 한성정부, 뭐 네. 저쪽 연해주 쪽에서는 대한국민의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그렇죠. 나타났어요. 예.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이회영 선생은 임시정부 수립에 반대했습니다.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인데요. 네, 그렇죠. 다들 임시정부 하면 모두 다 찬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것. 왜 임시정부 수립에 반대했을까? 하나의 의문점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왜 반대하신 거죠? 네, 두 가지 기록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네. 하나는 이회영 선생과 함께 아나키스트 활동을 하셨던 이정규라는 분이 남긴 우당 이회영 약전이라는 책에 네. 남겨진 기록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1947년에 이광수가 남긴 기록이 있어요. 하나 읽어볼게요. 네. 인물 중심의 단결이 당시의 각박한 인심과 세태 속에서 또 변화된 세계적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종래 3, 4, 8호 대립 분열 알력해온 각 파벌 가운데서 어느 인물을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견해였다. 이게 이회영 선생이 임시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했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전한 거죠.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이광수가 남긴 기록인데요. 네. 정부 형태를 갖추게 되면 서울 정부니 상해 정부니 정통성 시비가 일 것이고 지도자들이 모두 영웅호걸이라 야심과 지배욕에 얽매여 대사를 그르칠 우려가 있다. 실제 운동에서 빚어지는 중복과 마찰, 낭비를 방지하고 또 사태 추이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정기관이나 연락기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임시정부를 반대했는지. 그냥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봤을 땐 이미 좀 독립운동 세력이 정파별로 좀 분열이 돼 있고, 네, 맞죠. 그걸 어떤 한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라는 걸 만들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는지 거기서 오히려 더 알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누가 위에 가고 누가 밑에 가는 걸 놓고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굳이 하나의 통합된 정부 조직이라는 것 속에서 억지로 묶어내려고 하는 게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회영 선생의 생각으로는 자유연합적인 독립운동 지도부를 구성하자. 자유연합적 독립운동 지도부. 네, 각각의 독립운동 단체들, 조직들,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나의 테두리 안에 묶지 말고 그것들을 서로 연락을 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락 체계를 갖추어서 실제로 운동을 해낼 수 있는 조직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뭐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제 짧은 생각으로 근데 생각해 보면 일제라는 그 거대한 세력과 맞서기 위해선 더 이렇게 좀 뭉쳐서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체계를 갖추고 그래야 더 좀 효율적으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저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건 제 생각에는 이상론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요? 그런 지금 MC 노가 하신 말씀. 저는 이 자유연합적 독립운동 조직 이게 더 이상주의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실제로 임시정부라는. 아니, 그때 뭐 카톡도 없는데, 단톡방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시급하게 막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딱 체계를 갖춰서, 이게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보듯이, 임시정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임시정부가 실제로, 독립운동의 그런 뭐, 지도자적 위치에서 활동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과를 봤을 땐 분열주의적인 모습 보이고 예? 그 분열주의적인 모습의 이제 중심에 이승만이 있었던 거고 예, 하여튼 뭐 그런 때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기도 하네요. 이때 당시에 그 정부 형태 하지 말고 당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여운형 선생은 당 중심으로 하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기관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이런 왜 정부를 만들면은 무슨 부 이런 그런 직제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낭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회영 선생이 얘기한 자유연합적 독립운동 지도부 이게 어떤 전위당을 좀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도하고 뭐 그런. 그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은 그런 당을 원했던 거고 이분은 좀 더 느슨한 형태의 연합 연결되는 그런 형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조직들 위에 있는 무언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서로 연결고리만 만들어 두자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렇게 이회영 선생이 임시정부 수립에 반대를 하자 한쪽에서는 저 사람 복병론자여서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복병론자. 기존의 대한제국을 다시 세워서 그러니까 공화주의자가 아니라 뭐 좀 군주제. 그러니까 왕당파. 고종이라는 군주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이죠. 충분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시정부를 반대했다면 복병론자다. 실제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1918년에
이회영 선생이 실제로 국내에서 고종 황제 망명 계획을 추진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진척이 된 상황이었는데 네. 고종이 갑자기 죽음으로써 이 계획이 무산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오해까지 받으면서 고종 망명 계획을 추진한 이유는 뭐라고 뭐 설명한 건 없습니까? 네, 이회영 선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한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 한말 당시로부터 3.1운동 직전까지 내가 고종을 앞세우려 한 것은 복벽적 봉건 사상에서가 아니라 한국 독립을 촉성시키려면 그 문제를 세계적인 정치 문제로 제기해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누구보다도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고종을 내세우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취해진 하나의 방책에 불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 고종 도구론. 네, 그렇죠. 네, 고종을 도구로 쓰자. 네네. 네, 왕으로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이걸 하나의 어떤 활용을 하자.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임시정부를 수립에 반대해가지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또 있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박용만 선생 같은 분이죠. 근데 이회영 선생은 박용만 선생에게도 충고를 또 했습니다. 뭐라고요? 피차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대의 운동 이론으로 본다면 운동 조직으로서 정부라는 형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인물들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 몇 개인이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 하여 정부를 배격하는 것은 냉정한 이성적 판단을 잃은 한갓 감정적 행동일 뿐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그것에 반대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조직, 정부를 만든다는 건 갈등과 대립을 야기할 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별로 많지가 않았죠. 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뭐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쭉 활동을 함께 해왔던 이상룡, 이동령, 그리고 동생인 이시영, 이런 분들과도 결별하게 되었던 것이죠. 친동생과 결별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의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진 않고 생각을 달리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걷게 되었던 그러니까 정치적 것이죠. 입장만 달리하게 됐다. 네네네. 함께 하지 않은 것이죠. 일단 좀 아나키즘이 뭔지 좀 간략하게 우리가 좀 개념을 세우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흔히 이제 무정부주의로 많이 번역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는데 네. 그 일본인 대학생이 네. 처음 무정부주의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굳어져 왔던 것이에요. 아, 그래요? 네. 대학생이? 네. 서구의 사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양으로 수입되면서 대부분 일본이라는 그런 네. 통로를 거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도 무정부주의라는 말을 오랫동안 썼는데 최근에 와서는 정확한 번역이 아직은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을 설명할 수 있는 뭐 더 정확한 번역어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네. 아나키즘이라고 사용을 하자. 아나키즘. 네,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지금은 아나키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아나키즘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인 아나르코에서 나온 말인데요. 지배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의 그런 조직, 지배, 네. 피지배 구도를 배격하는 그런 사상이죠. 그럼 무지배주의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아니요, 지금 지배자가 없다는 뜻이라니까. 네, no system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가장 쉽게 얘기를 하자면 아나키즘이라는 게 네. 저와 MC노 조작가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두 분에게 나누어 주고 제가 없는 것은 다른 두 분에게서 얻어서 예. 도움을 받아서 네. 사용을 하고, 그렇게 서로서로 개인과 개인이 네.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원시 공산주의 아닌가요, 그게?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그다음에 그걸 범위를 조금씩 더 넓혀가지고 네. 뭐 지방과 지방, 그리고 조직과 조직, 이렇게 그런 것들이 서로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 속에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속에서 정부를 구성하고 하자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있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지만 네. 그 정부의 내용이나 성격이 이러해야 한다. 네. 라는 걸 피지배는 아니어야 된다. 착취, 뭐 억압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 사회주의하고 네. 같은 비슷한 논리예요. 그런 맥락이네요, 진짜. 네. 네. 형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라더. 네. 네. 그런데
이 아나키즘하고 사회주의가 격렬하게 대립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말이죠. 굉장히 좀 저의 지식인적인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되겠네요.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야 됩니다. 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건 아나키스트의 눈에서 봤을 땐 억압과 피지배, 지배와 피지배 그런 관계로 인식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키스트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보고 칭찬 조금 해주신 다음에 다음 얘기로 넘어가시죠. 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리액션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참 잘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회영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회주의 혁명, 러시아 혁명을 보고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혁명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실상을 알게 된 뒤에는 굉장한 실망감을 느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아나키스트와 공산주의자 사이에 네. 대립 갈등이 폭력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고요. 죽고 그래요? 죽이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좀 진짜 브라더 형제니까 더 연합도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까지 가는. 네, 그랬던 것이죠. 특히 그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그 러시아 혁명가인 그 크로포트킨. 네. 이 사람의 사상이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의 사상이 상호 부조론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겠는가? 네. 라는 관점에서부터 발전되어 온 것인데요. 진화의 한 요인에서 서로 돕고 의존했던 생물종은 진화해서 살아남고 서로 협력하지 않고 돕지 않은 종은 도태되어 사라졌다. 이런 이제 생각인 것이죠. 인간이 진화해서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 상호 부조에 입각한 생활, 그것을 강조했었던 그런 사상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과학에 접목한 건 이제 우리가 흔히 사회 진화론만 알고 있는데 사회 진화론은 이제 제국주의의 논리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반대되는 거네요, 이거. 네, 맞습니다. 그 크로포트킨의 상호 부조론은 당시에 그 사회 진화론이 엄청 힘을 셌었잖아요. 이거를 극복하는 논리로 그 상호 부조론이 떴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나키스트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아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회영이 어떻게 아나키스트가 되었는가?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망명에서 지금 살았던 곳이 베이징입니다. 당시 1920년대 초반에 이 베이징에는 아나키즘의 선전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자유와 평등의 사조가 넘쳐 흐르는 그런 곳이었고요. 특히 베이징 대학에 아나키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베이징 대학 물리과 학장 진독수, 이 중국어로는 어떻게 전도수 뭐 그렇게 읽겠죠. 네, 진독수. 그다음에 우리에게 그 소설가 압규정전 소설가로 많이 알려진 루신이라고 읽죠. 노신이라는 분도 여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물학자 이석증, 그리고 오치휘, 다 중국인들이죠? 네, 이대조 이런 분들이 다 중국인 아나키스트들이었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회영 선생을 비롯해서 이정규, 이을규, 정화암, 신채호, 유자명 이런 분들이 아나키즘이라는 그런 사상을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물론 뭐 그런 분위기 하에서 그냥 휩쓸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이회영 선생이 이때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50대 중반이란 나이에 와, 저런 새로운 사상이 있구나 하고 내가 저 사상을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선택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서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과 만났을 때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냈고 자연스럽게 이회영 선생의 그 사상으로서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대 중반이면 사실 50대 중반 아저씨 생각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네, 우리가 맞죠. 다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네. 아직 경험 못 해봤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렇죠. 뭐 50대 이상의 아저씨들이 갖고 있는 뭐 정치적인 견해나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 바꾸기가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맞아요. 안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됐건 물론 그런 성향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회영 선생이 상당히 이렇게 깨어 있으시고 네. 마음이 열려 있는 분이다. 뭐 좀 그런 걸 알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러한 성향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예. 그게 1914년 하와이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인 국민보에 네. 기고한 글의 한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몇몇 명망 있는 지도자에게만 너무 의존하는 독립운동 진영의 경향에 우려를 표했다. 이회영은 대정치가나 대전략가도 한 사람의 지혜와 용맹으로는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없으며 특히 영웅이 건설한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국민이 합동하여 세운 국가는 운명이 장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회영 선생은 이 하와이 동포들에게 공익을 우선시하여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무수한 영웅이 되어줄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이 한국은 어떠한 임무를 요구하는가라는 글에서 네. 네. 그 정리를 하자면 소수의 영웅보다 그 자각된 대중의 힘이 새 나라 건설의 원동력이라고 믿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근황주의 사고에서 이미 벗어나 있었고 이회영은 민중적인 자유연합주의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1914년 단계에서도 그런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회영 선생이 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기가 왜 아나키스트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네. 자, 읽어볼게요. 내가 의식적으로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거나 또는 전환하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의 독립을 실현코자 노력하는 나의 생각과 그 방책이 현대의 사상적 견제에서 볼 때 무정부주의자들의 주장하는 그것과 서로 통하니까 그럴 뿐이지 본래는 딴 것이던 내가 새로 그 방향을 바꿔 무정부주의자가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베이징에서 만연했던 그 아나키즘의 풍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든 게 아니라 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 이것과 딱 맞아 떨어졌다. 네, 맞죠. 좀 부합되는 부분이 많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런 생각하에서 앞서 얘기했듯이 임시정부 수립에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그 시기에는 이회영 선생이 아나키즘이라는 어떤 사상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몰랐죠. 임시정부 비판할 때도 권력이나 그런 걸 좀 싫어하시는 그런 네, 면모가 맞습니다. 보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사회주의 특히 러시아 혁명을 보고 큰 실망을 하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입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1917년에 러시아 혁명. 네, 뭐 어떤 비판을 하셨죠? 그 20년대 초반에 그 러시아 혁명 이후의 러시아 상황을 이제 전해 듣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조서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냉혹 무자비한 독재 정치가 과연 만민에게 빈부의 차이가 없는 균등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이상을 성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처럼 자유가 없는 인간 생활이 가능할까? 그리고 인간 생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들이 말하는 평등 생활이 하루 세 끼 밥을 균등히 주는 감옥 생활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한 독재권을 장악하고 인민을 지배하는 정치는 옛날의 절대왕권의 정치보다도 더 심한 폭력 정치이니 그러한 사회에 평등이 있을 수 없으며 마치 새 왕조가 세워지면 전날의 천민이 귀족이 되듯 신흥 지배계급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상당히 세게 발언하셨네요. 네. 근데 이 정도로 비판을 하고 이 정도로 세게 말을 했으면 반발이 강하게 네.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아나키즘하고 사회주의자들하고 적대적 관계까지 네, 간다 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그랬고요. 뭐 중국에서도 그랬고. 이 정도로 얘기하면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사회주의자였으면 상당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자의 상당한 그런 충돌 네.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네. 하나의 사례라고 네. 얘기를 할까요? 그 김좌진 장군 암살도 그 속에서 빚어졌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죠?
만주에서 제만 무정부주의자 연맹이 창설이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나키스트였던 김종진이란 분하고 이 김종진이란 분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만주에 아나키스트가 중심이 된 아나키즘이 중심이 된 그런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만든 게 제만 무정부주의자 연맹이거든요. 이 김종진이 어떤 분이냐면 네. 김좌진 장군의 사촌 동생이에요. 이름이 비슷하군요. 그래서. 네. 예. 그런데 이분이 만주로 떠날 때 이회영 선생의 지도를 받고 떠났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만주에서 이 연맹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그 이듬해에는 한족 총연합회를 결성을 해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들과 그 아나키스트와 네. 그다음에 김좌진 장군이 손을 잡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그때 그 신민부가 네. 그 한족 총연합회를 만들 때 네. 그 제만 무정부주의자 연맹이라는 그 아나키스트들이 일부 이제 참가를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상을 조금 이제 들여와가지고 예.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그 김좌진 장군이 있었던 신민부가 민정파, 군정파로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신민부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어떤 공격이죠? 그때 신민부가 그 의무금이라고 해서 호당 6원의 의무금을 징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세금을 거둔 거죠. 네,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농민들이 부담이 컸기 때문에 네. 공산주의자들이 그 부분을 이제 공격을 했었던 거예요. 독립의 가면을 쓰고 자금을 징수해 농민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공격을 했죠. 예. 근데 김좌진 장군 측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제 뭐랄까요? 해명 같은 게 없었어요? 네, 해명하기가 좀 어려웠죠. 돈을 걷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것이 농민들에게 가혹하게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던 예. 것이고, 근데 또 돈을 안 걷을 수도 없는 것이고, 돈을 걷어서 학교를 운영하고 독립군을 양성해야 되고 이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나키스트들이 와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하고 농민 속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 아나키스트들이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과 함께 손을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족 총연합회가 이렇게 해서 아나키스트들과 손을 잡고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공산주의자들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 튀어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김좌진 장군 암살이라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짧게 정리를 하면은 김좌진 장군이 만주에서 네. 예, 독립운동을 위해서 네. 일정 정도의 의무금 같은 걸 부과했는데 그게 과다하다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격. 비판이 있었고 네. 공격이 있었고 근데 이제 아나키스트가 손을 잡으면서 네. 어떤 민심 같은 게 우호적으로 되니까 김좌진 장군 측에 네. 그러니까 더 공산주의 세력의 공격이 더 거세졌고 네. 그 과정에서 암살이 발생했다. 네. 이런 견해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뭐 또 사회주의 세력과 아나키스트들이 사이가 더 안 좋아졌겠네요. 네. 그렇게 김종진도 결국은 곧 이듬해인가요? 또 암살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세력에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아나키스트들 네.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 다 결국은 조선의 독립 그렇죠. 조국의 해방을 꿈꾸면서 거기서 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만주에서. 네. 어떻게 보면 큰 테두리 안에서는 다 동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독립투쟁의 동지. 근데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네.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 참 가슴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그 비밀 경찰들 있잖아요. 네. 일부러 그 아나키스트를 충동해가지고 이간질 했겠죠 또. 네, 충동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뭐 죽이게 하려고 네. 공작을 펼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이회영이 아나키즘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서 네. 그렇게 독립된 나라 어떤 나라를 꿈꾸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뭐 착취 억압이 없는 네, 그런 좀 평등한 나라. 네, 맞아요. 네, 그런 나라를 꿈꾸셨겠죠. 네. 이회영 선생의 말 속에서 항상 포인트는 자유, 평등, 연합입니다.
자유평등연합. 네. 그게 이제 사실 이회영 선생이 직접적으로 남긴 뭐 자료는 없어요. 이회영 선생의 말을 들은 동지들이 나중에 그것을 기록으로 이제 내놓았기 때문에 한번 하나의 그런 뭐랄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거쳐서 나온 이제 기록인데요. 그래서 그 자료가 많지도 않고 뭐 정말 그랬을까 하는 의문도 있긴 하지만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치, 경제, 교육 세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이회영 선생이 어떤 나라를 꿈꾸는지를 이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평등의 사회적 원리에 따라 국가와 민족 간에 민족 자결의 원칙이 섰으면 그 원칙 아래서 독립한 민족 자체의 내부에서도 또한 이 자유평등의 원칙이 그대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민 상호 간에는 일체의 불평등, 부자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네.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자유 합의를 바탕으로 한 운동자들의 조직적인 희생으로 독립이 쟁취된 것이니 독립 후의 내부적 정치 구조는 권력의 집중을 피하여 지방분권적인 지방자치체를 확립해야 하고 아울러 지방자치체들의 연합으로 중앙정치기구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 네, 그렇게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너무 다 이렇게 서울에 집중돼 있어요. 네. 경제 분야에서는 재산의 사회성에 비추어 일체 재산의 사회화를 원칙으로 하고 동시에 사회적 계획 아래 관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회적 자유평등의 원리에 모순이 없도록 관리와 운영은 합리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경제는 상당히 그 사회주의적인 것이죠. 네. 그다음에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맞아요. 예? 우리 애들 대학 갈 때쯤엔 얼마나 더 비싸지겠어요. 잠이 안 옵니다. 예?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부담되고 실시되어야 한다는 이회영 선생님의 말씀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아나키스트 이회영이 꿈꾼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가난하다고 해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면 안 될 것이네. 네. 가난하다고 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가 없는 그런 나라를 꿈꾸신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회영 선생이 1920년대 초반에 베이징에서 아나키스트의 삶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그런 아나키즘을 받아들인 이회영 선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몇 가지 이제 사례만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크게 봤을 때 아나키스트들은 의열단이나 다물단 같은 행동 조직을 만들어서 일제 식민통치 기관을 직접 공격하거나 친일 분자를 제거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의열단 얘기할 때 네. 의열단이 아나키스트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유자명이 되게 대표적이죠. 유자명 아나키스트인데 의열단 들어가가지고 같이 활동하거든요. 네, 맞아요. 다물단은 뭐죠? 다물단도 역시 의열단과 같은 행동 조직입니다. 암살 파괴 이런 단체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나키스트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이상촌을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활동에 나섰습니다. 1924년에 베이징에서 제중국 조선무정부주의자 연맹을 만들었어요. 예. 이회영, 이을규, 이정규, 백정기, 정화암, 류자명 이렇게 6명이 참여하는 단체였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한국인 아나키스트 단체였어요. 제중국 조선무정부주의자 연맹. 네. 이 단체는 외교청원이나 실력 양성을 내세워서 무장 독립투쟁을 방기하는 임시정부 세력을 비판하고 동시에 코민테른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공산주의 세력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세력을 동시에 비판하면 두 세력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연맹이 내세웠던 노선은 무장 독립투쟁에 의한 독립 그리고 자유연합주의를 주창을 했었던 것이죠. 저는 제가 만약에 1920년대에 만주에서 활동했던 베이징에 있었던 독립운동가였다면 저는 제중국 조선무정부주의자 연맹에 1호로 가입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반응을 보여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물단이라고 하는 행동 조직을 만들었어요. 다물단. 네, 의열단은 익숙한데 네. 다물단은 약간 생소하거든요. 네, 이 아나키스트들이 만든 행동 조직인데요. 네. 암살 파괴를 목적으로 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신채호 선생하고 이회영 선생이 지도를 했네요. 네, 지도를 했고요. 네. 이규준, 이규학, 이성춘 이런 등등의 인물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다들 일가네요? 네, 조카들인가요? 조카도 있고요. 이회영 선생 아들도 있고요. 이규학은 이회영 선생 아드님이네요. 네, 네. 그다음에 1931년 11월 이제 상하이에서 항일 구국 연맹을 결성을 했습니다. 이건 특이한 게 네.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다국적 아나키스트들의 조직임입니다. 국제적인 아나키스트 조직.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항일 구국연맹인데.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네. 국적을 뛰어넘어서 연대를 하겠다, 아나키스트들이 네. 연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조직이었던 것이죠. 이혜영, 정화원, 백정기 같은 이제 조선 사람도 있고, 네, 뭐 중국 사람도 있습니까? 중국 사람도 있었죠. 네. 왕야차오, 화진스라고 하는 뭐 등등 한 7명 정도의 중국인이 여기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나키스트들도 함께 했었죠. 사노이치로, 야다베 무지 같은 일본인 아나키스트들이 이 항일 구국 연맹에 함께 했고요. 특히 이 항일 구국 연맹에서 행동 조직으로서 네. 만든 것이 흑색 공포단입니다. 흑색 공포단. 영어로 보다 멋있네요. 이름이 약간 좀 멋있기도 하면서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매력적이죠. 네. 멋있다. 영어로 블랙 테러리스트 파티. 네. 일제의 기관이나 친일파를 처단하고 이들에게 공포감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들의 상징 색깔이 블랙인 거죠? 네, 블랙. 검은색. 네. 일본에서도 그 만든 단체가 뭐죠? 흑우회. 흑우회. 그리고 이 흑색 공포단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6.3정 의거. 어떤 의거입니까 이게? 백정기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어요? 백정기 선생. 좀 생소한데요. 효창공원에 가면 네. 3의사 묘역이 있어요. 네.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 함께 그 옆에 묻혀 있는 분입니다. 1933년에 6.3정이라고 하는 상하이에 있는 그 요리집이에요. 그곳에서 일본인 군 수뇌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그런 첩보를 듣고 네. 이 흑색 공포단에서 거기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항일 구국연맹에는 한국인뿐만 아니고 여러 민족,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6.3정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일본인들, 대만인들, 중국인들이 다 함께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이 계획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실패했죠? 그 중에 한 사람 일본인 아나키스트가 네. 변절을 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네. 네. 그 계획이 세워나가가지고 이 실패를 했고 백정기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이 인물들이 체포를 당했고 결국은 일본으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백정기 선생은 일본 감옥에서 복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게 6.3정 의거군요. 네. 실패로 끝난 의거. 네. 이렇게 이회영 선생이 1920년 초반에 아나키즘을 선택을 했고 약 10년 정도 아나키스트 활동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 나이가 이미 60이 넘은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서기보다는 젊은 아나키스트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주로 했던 것이죠. 네. 1930년대 이회영 선생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30년대에는 활동이 없습니다. 왜냐? 돌아가셨어요. 32년에 돌아가셨나요? 네. 32년에 상하이 사변이 일어났어요. 네. 일본이 상하이를 공격했죠. 일본군이. 그리고 만주국이 세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봉길 리그가 또 일어났죠. 상하이에서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이회영 선생은 만주로 향했습니다. 만주에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죠. 물론 만주국이 세워지고 일본의 그런 간섭
감시 탄압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긴 하지만 그곳에 많은 교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 독립 기지를 건설하겠다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만주로 가고자 했습니다. 1932년. 네. 네. 떠나기에 앞서서 중국 국민당 거물이었던 그 아나키스트인 이 인물들이 이 당시에는 중국 국민당이 거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의를 했는데 이들에게서 아주 고무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 뭐라고요? 만일 한국인들이 만주에서도 윤봉길 의사와 같은 의거를 일으키며 광범위한 항일 전선을 펼 수 있다면 장래의 중국 정부로서도 당연히 만주를 한국인들의 자치구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괜찮은 제안이죠. 그리고 만주 군벌 장항량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자금이라든가 무기를 제공하겠다 이런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이 만주로 떠나기에 앞서서 이런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요 앞으로 포부가 컸겠죠. 그리고 뭐 그냥 힘이 없는 인물이 아니라 국민당 거물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아나키스트 동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무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네요. 네. 그런데 네. 32년 11월 초 상하이를 출발해서 만주로 가는 배를 타고 네. 떠나던 중 예. 대련을 지나던 순간에 갑자기 일본 경비선이 그 배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중국 노인으로 변장해가지고 타고 있었는데 네. 일본 경비선에서 내린 일본 경사들은 그 이회영 선생을 콕 집어가지고 잡아냈습니다. 좀 뭔가 이상하네요. 네. 대련 경찰서에 끌려간 이회영 선생은 12일 동안 혹독한 신문을 받았고 결국 66세를 일기로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중국인으로 변장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콕 집어서 일본 경찰이 잡아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밀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밀정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밀정이군요. 이회영 선생이 상하이를 떠나기 전에 예. 그 상하이에 함께 살고 있었던 물론 같이 사는 건 아니었고 상하이에 살고 있었던 둘째 형 네. 이석영이란 분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친형. 네, 예, 친형이에요. 예, 예. 둘째 형인데 네. 아무에게도 자기가 만주로 떠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비밀로 했어요. 예. 오직 이 둘째 형한테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이석영한테만. 네. 예. 왜 미안했냐 하면 예. 육형제가 망명을 떠날 때 네. 가장 많은 돈을 댄 것이 이 둘째 형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동안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든 가산을 탕진한 이석영이 이 당시에 네. 거의 굶다시피 하는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주장을 해가지고 형제들을 끌고 나왔는데 예. 그 형이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미안했겠죠. 네. 예. 그래서 자기가 떠나기에 앞서서 인사차 들린 것이었죠. 형님한테. 그런데 그 자리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연충열과 이규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연충열하고 이규서는? 이규서는 네. 그 이회영의 조카였어요. 그러면 이석영의 아들입니까? 네,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형인 이석영의 차남이 이규서. 네.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 조카네요. 그렇죠. 친조카. 네. 예. 연충열은요? 연충열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엄항섭이란 분의 처조카였어요. 예. 그런데요. 청년이었던 거죠. 예. 그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회영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네. 이 두 사람이 밀정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하이를 떠나서 내가 만주로 갈 거라는 얘기를 아무도 몰랐어요. 이석영, 연충열, 이규서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 데서만 얘기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그 이회영 선생의 그런 과 함께 했었던 동지들이 네. 그런 소문이 떠도니까 밀정이라는 소문이 떠도니까 네.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점점 확신이 서게 된 거예요. 예. 정말 그렇겠구나. 3명이 밖에 없었는데 네. 정보가 샜어. 그러면 그 2명이 의심스러웠다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용로라는 사람도 지목이 되었습니다. 이용로는 누굽니까? 이용로는 당시 상하이의 조선인 거류민의 회장을 맡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친조카가 밀고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연충열, 이규서 이런 사람들이 워낙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네. 이용로라고 하는 이 조선인 거류민의 회장을 매개로 해서 일본인 형사들과 좀 접촉을 하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조금씩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친조카가 그럼 밀고를 했다는 게 거의 이게
사실입니까? 증명된? 그런 것 같아요.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네. 그렇게 소문이 무성하고 밀정이라는 게 거의 점점 확실해지는 상황이 이어지니까 저 두 사람에게 확인을 해야겠다. 예. 그리고 정말 밀정이라면 용서할 수가 없다. 생각을 했죠. 이회영 선생의 둘째 아들인 이규창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몰래 외진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예. 그리고 그곳에서 밀정 행위에 대한 추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두 사람에게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자백을요? 네. 결국은 그 두 사람을 먼저 죽였죠. 그러니까 처단한 거네요. 네, 정화암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화암 백정기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아나키스트들이에요. 이회영 선생과 함께 했었던 그 밀정 두 사람을 처단.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노라는 사람은 엄형순 이규창이란 분이 두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집에서 살해했습니다. 복수를 한 것이죠. 저는 그 친조카가 네. 밀정 짓을 했다는 게 참 안타깝죠. 예, 안타깝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규창이 자기 사촌 형제를 직접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 두 사람을 불러내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이회영 선생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네. 안타까운 가족사가 또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회영 선생이 일본 경찰에 끌려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됐습니까? 12일 동안 혹독한 신문을 받고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왜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고문을 받았겠죠. 일본 경찰은 네. 자결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 이회영 선생의 딸인 이규숙이라는 분이 이회영 선생의 시체를 인계받으러 찾아갔겠죠, 경찰서로. 증언을 남겼습니다. 눈은 차마 감지를 못해 뜨고 있었다. 안면에는 선혈이 낭자했고 타파오에는 선혈이 많이 묻어 있었다. 경찰은 자결했다고 말하며 화장해서 유해를 가져가라고 위협했다. 할 수 없이 화장해서 유해를 모셨다. 그러니까 자결했다고 발표했지만 온 피투성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회영 선생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회영 선생의 유해는 경기도 개풍군에 안장이 되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네. 네. 치열하게 사셨던 거에 비해서 네. 예, 세상을 떠나실 때의 일이 너무나 허망해서 그렇네요. 더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네. 오늘 이회영 선생 이야기, 특히 그 아나키스트로서의 이회영 선생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조 작가는 좀 어떤 것들을 느끼셨어요? 저는 아나키스트의 활동을 공부를 하긴 했지만 네. 그렇게 이렇게 자세히 잘 알지 못했는데 오늘 되게 이회영 선생님이 아나키스트 운동의 중심에서 네. 활동하신 면모를 보고 새롭게 많은 걸 알게 됐고요. 돌아가실 때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얽혀 있는 그 가족 간의 그런 문제까지 되게 안타깝습니다. 예. 네. 이런 비극이 있는지 몰랐네요, 가족사에. 네. 저는 오늘 이제 아나키스트를 흔히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니까 어떠한 정책이나 비전도 없이 막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또 이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상이 상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현해야 될 가치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손자가 누굽니까? 이종걸 의원이잖아요. 네, 이종걸 의원이 앞으로 의정 활동하면서 할아버지의 이런 어떤 가치 이런 거 좀 잘 구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권시영 연구원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렇게 이회영 선생의 아나키스트적인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네.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유자명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회영 선생과 관련해서는 평소에 이미 그런 아나키즘과 공명할 수 있는 생각과 삶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나키즘을 받아들였고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상을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회영 선생이 생각했었던 그런 아나키즘의 이상,
그것이 과연 이 지구상에서 실현이 되기는 할 수 있을까? 너무 이상적인 건 아닐까? 그런 의구심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아나키즘이 꿈꾼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회영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네.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댓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 한 2주 정도 휴식 기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연구소 지금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는데, 스튜디오가 딱 완공되면, 거기서 한 2주 정도면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스튜디오 완공되면 거기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녹음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를 갖고 2주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도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